네, 2023년 4월 8일 국가직 국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풀어보니까요. 단시간 내에 여러분처럼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단시간 내에 뭐 10분, 15분 내에 풀기는 상당히 어렵더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풀려고 노력을 했다라면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고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20분, 30분 정도를 투자하면은 조금 쉬워집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투자할 수 없잖아요. 결론은요. 세세하게 꼼꼼히 읽어가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은 쉬울 수도 있지만은 단시간 내에 시험 시간 내에 풀라 그러면은 어려웠다. 결국은 난이도는 어땠다요? 어렵다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 예를 들어 2022년, 2021년 돌아가게 되면은 최근 3개년 볼 때는 사실 점점 쉬워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2023년에 이후 문제들, 이 이후의 문제들은 조금 어렵게 출제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 출제 요인이 바뀌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결국은 첫 번째 시험이 어렵다면은 그 뒤 시험도 조금씩 그전 정도의 난이도로 맞추기 때문에요. 아마 어렵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3, 2024 정도는 한 2개년 동안은 이전에 2020, 2021, 2022년 문제보다는 어려우니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건축가와 주요 사상 및 대표 작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자, 건축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품만 연결을 하게 되면 조금은 쉽습니다. 짧으니까요.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건축가와 그 건축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그 건축가의 작품, 이렇게 놓게 되면 이제 세 개를 읽어야 됩니다. 기니까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뭐 속는다라기보다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이름의 뒤에다가 영문자를 넣어주게 되면 더 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더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에는 뒤에 영문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싹 지워놓으면서 보면 좀 쉽습니다.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연결이요. 1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우리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유기적인 건축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건축물은 낙수장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주의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가다. 근대 건축의 근대 거장이죠. 대표적인 분입니다. 자, 이거 맞네요. 두 번째, 르꼬르비제.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근대 건축 5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미노 시스템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롱샹교회당이라든가 마르세유 아파트 부조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보이 주택도 있겠죠. 굉장히 유명한 것. 그리고 라뚜레트 수도원도 있습니다. 2021, 2022년 정도에는 라뚜레트 수도원이 한번 나왔었으니까 물론 기출문제 공부한 분들은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맞네요. 세 번째, 미스 반데어로의 적을수록 풍부하다. 레스 이스 모어. 적게 할수록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생활할 때 갖춰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꽉 채워주게 되면 제한적이 되겠죠. 그래서 비워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레스 이스 모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시그넨 빌딩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네요. 그럼 남은 거 하나 4번이겠죠. 필립 존슨, 지역주의, 로이드 보험 본사. 자, 로이드 보험 본사는 리처드 로저스가 설계를 합니다. 물론 리처드 로저스는 pompidu 센터도 설계를 하죠. 이런 철저하게 하이테크 건축을 주장을 합니다. 물론 리처드 로저스의 작품을 보게 되면은 해체주의 성향의 건축 작품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해체주의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의 철저하게 철골 구조라든가 이렇게 건식 구조를 지은, 물론 내부의 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은 그런 작품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리처드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스트 모더니즘하고는 다른 입장에 레이트 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이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신공업 기술주의하고 또 유사한 패턴을 갖기도 합니다. 지역주의 건축은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는 거예요. 자, 거꾸로 본다면요, 로이드 보험 본사는 리처드 로저스의 작품이니 틀렸다라는 거예요. 답 4번이죠. 자, 이 문제도요, 빨리 풀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차근차근 읽다 보면은 우리가 1번, 2번, 3번 기본 이론 과정에서 다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기후대에 따른 토속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번에는 옳은 것은. 자, 제가 수업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옳지 않은 것은 나올 때라든가 옳은 것은 나올 때 구별할 때는 이거 실수로 틀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나올 때는 옳은 애도 항상 동그라미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예요.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는 제가 이런 시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대로. 1번. 고온 건조 기후에서는, 자, 고온 건조라고 그랬어요. 온도 높고요. 건조합니다. 마치 사막 기후처럼요. 그럴 때 창문 크게 놓으면 바람 불죠. 덥지요. 창문 작게 놓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고온 건조 기후에서는 일사가 충분하므로, 자, 일사는 충분합니다.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계구부의 수가 많고, 자, 더운데요. 계구부의 수를 많이 놓고 큼지막하게 창을 놓게 되면 어때요? 가뜩이나 더운데 더 덥죠. 결국은 이런 고온 건조 기후에서는 환기시킬 이유가 없어요. 습도가 낮다는 거죠.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은 작아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창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외부의 뜨거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창의 크기도 크다가 아니라 작다, 작고요. 그리고 숫자도 많고가 아니라 적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아니에요, 일단. 두 번째, 고온 다습 기후에서는 고온, 자, 온도 높아요. 다습, 습도가 높아요. 일단 습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어디가 되겠죠? 동남아라든가 비 많이 오는데 그런데 아주 습한 우리나라로 볼 때는 여름철, 뭐 이렇게 장마철 그때 잠깐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고온 다습 기후에서는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잘 일어나므로 아니잖아요. 왜요? 온도가 높고요. 습도도 높아요. 온도 높고 습도 높으면 우리 어때요? 막 불쾌지수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럼 냉각 효과가 잘 일어나나요? 눅눅해요. 찝찝해요. 그래서 냉각 효과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잘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습공기의 실내 체류 시간이 최대한 길게 설계되어 있다. 습공기의 실내 체류 시간을 길게 할수록 습한 기운이 많으니까 빨리 습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온 다습 기후에서는 증발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습공기의 실내 체류 시간이 길므로 설계를 할 때는 짧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틀려요. 다음 세 번째, 온난 기후에서는 따뜻한 기후가 유지되므로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요 부분이 어려워요. 요게 제일 어렵습니다. 요 문제가 요거 쉬운데 요거 어려워요. 자, 온난 기후라 그랬어요. 그럼 온난 기후라고 했으니까 그냥 따뜻하구나. 그래서 1년 내내 따뜻하구나. 가 아니에요. 온난 기후는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사계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따뜻한 계절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 계절 뭐 우리는 여름철 따뜻하잖아요. 봄, 가을, 겨울은 약간 쌀쌀하면서 겨울은 춥지요. 이런 기후예요. 따뜻할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따뜻한 기후가 1년 내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자,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차양을 길게 내밀어서 햇볕을 가려야 되겠지만은 가을이나 봄이라든가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차양이 길면 길수록 햇볕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사가 없지요. 자, 일사를 많이 주려면은 차양을 그때는 줄여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건축물 같은 게 어때요? 차양이 길게 나온 게 있나요? 옛날 건축물은 길게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요즘 그렇게 차양 길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창을 길게 내밀어 가지고 겨울철에 햇빛을 못 받게 하진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온난 기후는 따뜻한 기후가 유지되므로 자, 결론적으로 딱 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1년 내내 따뜻한 기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요. 계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첨화 등의 차양으로 연중 최대한 일사가 들지 않도록 일사가 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틀리다는 거죠. 일사가 들지 않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처럼 고온 건조 기후일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기후에서는요. 일사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합니다. 마냥 들어오게는 아니지만 조절을 하기 위해서 첨화를 내밀 수는 있다. 부분적으로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틀린 거. 4번 한랭 기후에서는 추운 기후에 이제 진짜 겨울철만 있는 열선실을 최소로 하는 것이 좋죠. 만약에 열선실 최대로 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로 맞다. 중요하므로 용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은 최소화했다. 맞지요. 자, 최소로 열선실 그 다음에 표면적 비율은 최소한다. 얘랑 이 두 개 3번, 4번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1번, 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3번, 4번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우리 공부할 때 이 내용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습니다. 추우면 어때요? 웅크리죠. 표면적을 줄이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에 배웠으니까요.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듯한데 차분하게 읽어가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답은 4번이다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요. 자, 좀 신중하게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는요. 우리 이 문제는 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4월 8일 날 국가직 시험에서는 신중하게 차분하게 읽은 수험생들이 약간 고점을 받고 빨리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마 고점 어려울 겁니다. 자, 3번. 학교 건축 계획에서 교과 교실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번에도 옳은 것은. 1번. 각 학급의 전용 일반 교실을 가지며
특정 교과는 특별 교실을 두고 운영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과 교실형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럼 교과 교실형에 대한 설명만 찾으면 되겠죠. 근데 각 학급이 전용 일반 교실을 가지며라고 했어요. 전용의 일반 교실을 가지며 했으면 이미 틀려요. 전용의 일반 교실은 없습니다. 교과 교실만, 즉 특별 교실만 갖는 것이 교과 교실형이니까 일단 아닙니다. 자, 이 설명은 각 학급이 전용 일반 교실을 갖고 그 다음에 특별 교실을 두고 운영할 때는 일반 교실 및 특별 교실로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교육 운영 방식입니다. 자, 이 답은 아니에요. 일단요. 두 번째, 각 교과에 순수율이 높은 교실이 주어지며 시설의 수준이 높아진다. 각 교과목별로만 특별교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순수율은 높지요. 이거 맞네요. 그 다음 교실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시설의 수준은 어떻다? 높아지죠. 맞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볼게요. 3번 학생의 이동이 적으며 학생 이동이 어때요? 많지요. 학생 이동이 적으며 교실의 이용률이 100%를 하더라도 반드시 순수율을 높다고 할 수 없다. 얘는 뭘까요? 얘는 종합교실형 형태예요. 얘는 일반 플러스 특별교실 형태고 교과교실 형태고요. 4번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장 적합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건 뭘까요? 종합교실 형태죠. 이건 답은 아니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홈베이스가 필요하다. 홈베이스가 필요한 건 맞아요. 교과교실에도 있어야 된다. 홈베이스 같은 경우는 럭커 같은 거 두고요. 넓은 공간에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교과교실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여기선 2번이네요. 4번 볼게요.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번 온수 난방은 난방 휴지 기간이 길면 난방하지 않는 기간이 길면 이런 거죠. 동결 우려가 있으나 난방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멈춰져 있어요. 그럼 안에는 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온도가 낮아져서 영하로 내려갔다. 그럼 동파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동결 우려가 있어요. 증기난방에 비해선 쾌감도는 높다. 증기난방은 증기가 칙 하고 나오지만 온수난방은 코일로 쭉 관이죠. 배관으로 가다가 라디에이터로 돌아서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맞네요. 두 번째,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므로 자, 증기난방은 어때요? 현열인가요? 아니죠. 우리 강조했습니다. 잡열이라고 했지요.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증기난방은 현열을 이용하지 않고 잡열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배관 간격이 크고 온수난방은 관에서 물이 가지만은 그래서 간격이 커야 되지만은 증기난방은 증기가 가게 됩니다. 아주 뜨거운 공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간격이 작아도 됩니다. 크고가 아니라 작고. 열의 운반 능력 또한 커서 운반 능력은 커요. 왜? 빨리 운반한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연속난방에 적합하다. 그런데 연속난방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연속난방에 적합한 것은 어떨까요? 온수난방이 되겠죠. 왜? 빨리 식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답은 2번이다. 근데 전체적인 설명을 보니까 현열을 이용하므로 배관 간격이 크고 열의 운반 능력 또한 커서 연속난방이 적합하다는 것은 거의 온수난방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운반 능력은 일단은 온수난방은 조금 늦어요. 열의 용량, 축척은 크지만 이 부분은 좀 해당이 안 돼요. 온수난방은. 그래 다른 건 다 해당이 된다. 좀 섞어놨네요. 자, 답은 2번이었어요. 3번 온수난방은 온풍난방은 예열 시간이 짧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으나 소음이 크고 쾌감도가 낮다. 여름철에 더우니까 식당에 갔더니 아줌마 에어컨 좀 틀으세요. 딱 틀었어요. 훅 하고 나와요. 근데 겨울철에 갔어요. 추워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뜨뜻한 바람이 훅 나와요. 소리 시끄럽죠? 바로 그거예요. 맞지요. 네 번째, 복사난방은 방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없다? 있지요. 맞네요. 방열기가 필요 없지요. 그죠? 왜? 우리 바닥에 난방이 돼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바닥면의 이용도는 높습니다. 답은 여기서는 2번이었어요. 문제도 찬찬히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2회차의 문제는요. 찬찬히 읽은 사람이 승리다라는 거예요. 5번 문제 볼게요. 건축 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빨리 풀려면 헷갈려요. 뭐지 해요. 그러나 차분하게 읽으면서 생각한 사람은 다 풀 수 있습니다. 1번 주택의 대문. 자, 근데 이걸 읽기 전에 건축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법령상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물 이외에도요. 공작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부속된 곳도 있어요. 자, 이렇게 대지경계선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예요. 대지경계선이 있고요. 도로경계선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건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 담장이라든가 나무가 있어요. 수목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 또 대문이 있겠죠. 이거 몽땅 그죠? 이쪽에 들어가는 것 전부 다 건축물이에요. 자, 이것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대문 건축물에 속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이 담장도 건축물에 속합니다. 대문만 만들지는 않잖아요. 담장만 만들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넓은 땅이 있어요. 이렇게 널쩍한 땅이 있어요.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공장을 하겠다고 담장만 한 1m짜리 딱 쓰면 공장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장을 지을 때 여기다 담장을 설치했으니까 얘도 다 포함해서 건축물이니까 얘도 건축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만 하나 짓는 건 아니에요. 세 번째, 높이 6m의 고가수조. 자, 옹벽 등의 공작물도 신고 대상 건축물로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고가수조는 8m 넘을 때에 신고 대상 공작물이에요. 그럴 때 건축물로 취급을 해서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높이 6m의 고가수조라고 했으니까 6m의 고가수조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법령상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할 때 옹벽 등의 공작물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얘여야 되는데 얘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3번이에요. 의외로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차분차분하면 쉬운데요. 그냥 떨어덩하고 뭐지? 하고 풀 때는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듯 어렵고 어려운 듯 잘 한번 읽어보면 쉬워질 수 있는 문제예요. 4번 지붕과 기둥만 있는 차고. 자, 차고, 담장, 대문만 동그라미 쳐보는 거예요. 얘네들은 보니까 대문, 담장, 차고는 건축을 할 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고 고가수조는 것들은 것들인데 하나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인면으로 볼 때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건축물에 올라가는 고가수조일 경우는 그냥 건축물이에요. 다만 고가수조로 나올 때는 아무런 조건이 없이 높이 6m의 고가수조로 봤을 때에는 공작물로 보고 8m 넘을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지만은 그 미만일 때는 이하일 때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요. 잘 생각하면은 풀 수 있지만은 그냥 문제를 싹 읽었을 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는 공부를 했는데 찾겠다라면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답은 3번이었고요. 6번 문제 볼게요. 건축법 시행령상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이 아닌 것을 했습니다. 이것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누누이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걸 찾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요. 여기서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요건이 아닌 것은 하고 나왔는데 뭐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문제를 읽다가 여기서 틀린 게 뭐냐, 여기서 틀린 게 뭐냐, 여기서 틀린 게 뭐냐, 여기서 틀린 게 뭐냐 찾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게 아니고 요건이 있는데 다 맞는 요건을 내놓고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볼게요.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때에 리모델링을 할 때 통합하거나 그치? 벽을 털고 통합하거나 아니면 넓은 것을 분할해가지고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벽 같은 경우는 코어벽이라든가 이렇게 내진 벽이 아닌 벽으로 할 때는 훨씬 더 효과적이 되겠죠. 이런 구조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고요. 두 번째, 구조체에서 건축 설비, 내부 마감 재료 및 외부 마감 재료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분리를 해야지 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기 편하겠죠. 뜩 뜯어내기 편하면요.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지 리모델링이 쉽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도 이런 시간에 공부를 할 때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서 이거 다 한 번씩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4번에 보니까요. 세대 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을 높여서 경제성 확보 및 공기 단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 이야기 생각나나요? 생각 안 나죠? 왜요? 이게 없으니까. 자체가 없어요.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요건에 이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 상관할 거 없이 쭈르륵 있다 보니까 경제성 확보라든가 공기 단축이라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상에 써놨을까요? 안 써놓습니다. 안 써놓잖아요. 그래서 진짜 빨리 풀려고 하면 이거 틀려요. 이거 맞나? 틀리냐? 맞나? 틀리냐가 아니라 쭈르륵 천천히 생각해서 하나씩 읽으면서 그래 뭐 20초 읽을 거를 5초도 읽으면 돼요. 그렇게 읽었을 때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난이도가 높아요. 분명히. 그러나 차분하게 풀면 조금 낮춰가지고 잘 풀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이 요건은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1과 2와 3 이것이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지요. 물론 우린 같이 공부했었어요. 자, 7번 볼게요. 우리나라 전통 건축 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 난이도 상이에요. 뭐 최상은 아니에요. 하나 상 문제입니다.
1번 첨차는 보방향으로 걸리고 살미는 도리방향으로 걸리는 공포부재이다. 우리가 시험 전에 3월, 2월인가요? 그 정도에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첨차는 보방향이 아니라 도리방향으로 걸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어겠습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에서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건축사에서 나올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첨차는요, 보가 아니라 도리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살미 같은 경우는 도리방향이 아니라 보방향입니다. 보와 도리는 90도 이렇게 교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해주기 위해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평방은 외진 기둥을 한 바퀴 돌면서 기둥머리를 연결한 부재. 기둥머리를 연결한 부재예요. 이거 뭐예요? 창방이잖아요. 자, 아래 창방이 있고 위에 평방이 있습니다. 이 위에 공포를 얹습니다. 근데 이 공포를 얹기 위해서 평방을 만약에 놓았다라고 할 때는 밑에는 창방이고요. 얘는 뭐예요? 다포식이에요. 결국은 다포식에서 평방이 아니라 창방은 주심포에서도요. 창방은 있습니다. 주심포에서도 창방은 외진 기둥을 한 바퀴 돌면서 기둥머리를 연결한 부재예요. 자, 여기는 맞아요. 그런데 평방이 아니라 창방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창방이고, 그 다음에 다포식의 경우에는 평방만으로 간포의 하중을 견디기 어려워 그 위에 창방을 올린다. 창방이 아니라 평방을 얹잖아요. 창방은 외진 기둥에 한 바퀴 돌면서 기둥머리를 연결한 부재고, 이 창방 같은 경우에는 주심포나 다포나 다 있고, 그런데 주심포가 아닌 다포식의 경우에는 평방만으로는 안 되니까 얘만 있으면 얘가 휘어져 내려오니까 여기에 위에 평방을 하나 더 얹습니다. 그래서 평방을 하나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주간포, 간포는 주간포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공포를 얹기 위해서 하중이 무거우니까 평방을 얹습니다. 자, 그래서 평방과 창방 위치가 바뀌었죠. 자, 이 아니죠? 답. 다음 3번. 서로는 주두와 모양이 같고 크기가 작은 부재. 공포를 기둥으로 올라가다가 공포가 구성되는 맨 하단에 있는 이런 작은 소로가 있습니다. 작은 부재고 장애라든가 공포, 수평으로 가는 장애가 있고요. 공포재 그 위로 올라가는 기둥 위로 올라가는 부재들이 있는데 첨차와 살미가 엮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엮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놓는 게 소로예요. 밑에 놓여 상부의 하중을 아래로 전달하는 부재가 바로 소로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네요. 4번 장애는 포와 포 사이에 놓여 화반을 받치는 부재이다. 이게 바뀌었어요. 이것도요. 여 위에처럼 바뀐 거예요. 얘와 얘의 위치가. 자, 화, 반, 은 포와 포 사이에 놓여서 장, 혀 또는 장혀를 받치는 부재입니다. 이게 바뀐 겁니다. 자, 생각해보면요. 보니까 이 문제는요. 첨차와 살미를 바꿔도 돼요. 그럼 맞잖아요. 얘가 틀렸다, 얘가 틀렸다, 얘가 위치가 바뀐 거예요. 얘 위치가 바뀌었죠. 얘도 얘 위치가 바뀌었죠. 얘도 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이 문제 잘 봐두세요. 추후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유형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한 문제에서요. 쭈르륵 맞게 써놓은 다음에 문제를 내는 분이 다 맞게 1, 2, 3, 4 써놓은 다음에 위치를 바꿔가지고 내는 문제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낸 거예요. 저도 이렇게 냈었어요. 예전에. 요 문제 잘 봐두시고요. 답은 여기서는 3번이겠네요. 그렇죠?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문제. 8번 문제 볼게요. 르네상스 시대 건축가와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옳은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1번 기억이죠. 참 기억.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맞는 거 동그라미, 틀린 거 X 쳐놓고 옳은 것만 찾으니까 옳은 것만 찾으면 되네요. 기억. 필리포 볼로네스키는 입체적 원근법을 도입한 투시더법을 창안했다. 자, 볼로네스키는 투시더법을 창안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는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들이 들어서는데 아주 높은 것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낮은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눈높이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 건물들이 보여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열지어서 세워놓는 것, 예전에 로마 시대 그리스도 있었는데 그런 열지어 있는 그런 기둥과 그 다음에 그 하부에서 단을 쫙 기단을 연결을 시켜놓죠. 그런 것들을 갖고 사람들이 감흥을 주고자 합니다. 그런 건축가예요. 이제 볼로네스키고요. 자, 요거 맞네요. 니은번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 알베르티는 건축론을 저술했습니다. 자, 알베르티는요 건축론을 저술을 하는데 건축론에 관해서 10권으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10권으로 정리를 할 때 이 밑에 있네요.
로마의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를 번역을 하고, 그쵸? 약간 편절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론을 만듭니다. 결론은 얘가 하나라 돼야 되는데 떼어놓은 거예요. 안토니아 산델리아는 아니죠. 뭐 미래파 건축가인데요. 관계 없어요. 르네상스 건축가에서 관계 자체가 없어요. 얘는. 그렇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얘 맞고 얘 맞는데 얘는 아니다. 자, 다시 볼게요. 레온 바티스타는 건축론을 저술을 하였는데 로마의 건축가인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십서를 번역해서 저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얘 맞고요. 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리을번. 안드레아 팔라디오는 건축의 5 오더에서 고전 건축의 5가지 비례를 정량적으로 법칙화하여 오더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했다. 아, 이것도 틀리네요. 이거 들어봤네요. 안드레아 팔라디오? 못 들어봤잖아요. 그쵸? 맞아. 이 건축의 5 오더 같은 경우에는 이는 이제 세럴리오의 이런 책에서 보면은 저술을 할 때 보면은 오더, 그리스의 또 로마의 오더를 이렇게 5개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해서 비교를 해줘요. 비교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이후에 건축을 할 때 똑같은 모양을 만든들 또는 뭐 근대 건축에서의 그런 근대적 재료를 만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만들게 해줬던 거예요. 뭐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럴리오의 건축의 5 오더예요. 정확한 명칭은 건축의 5 오더가 아닌데 뭐 문제를 이렇게 내셨으니까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세럴리오에다 요것도 안드레아 팔라디오가 아니라 세럴리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번이 맞네요. 보니까요.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이죠. 자, 꽤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쉽지는 않습니다. 읽다 보면은요, 공부를 우리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어느 부분까지 정리를 했었냐 하면은 기억과 니은은 반드시 알아두시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했고 결국은 기억 니은은 맞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니은이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들어있죠? 기억 니은 들어있죠? 디귿리을, 여기 니은이 없네요. 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 니은 리을과 기억 니은 요 1번과 3번 중에 혼란스러웠을 때 저랑 같이 공부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리을을 쭉 읽어보니까 안드레아 팔라디오라든가 건축의 5 오더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거의 안 했지만은 팔라디오는 전혀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은 1번과 3번에 갈등을 하셨을 문제네요. 9번 문제 볼게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다음 그림과 같은 저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복도의 벽에 손잡이를 설치할 때 규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어요. 우리도 이거 문제 풀 때 그림까지 다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요거 보기 전에 여기 볼게요. 이거 안전손잡이에요. 그렇죠? 벽에 붙어 있습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 복도를 걸어갈 때 또는 계단을 걸어갈 때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몸이 힘들 때는 붙잡고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요. 그럴 때 만약에 안전손잡이를 붙잡고 올라가는데 이거 미끄러웠어요. 그래서 쑥 미끄러졌어요. 손이 쑥 빠져버렸어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빼야 되잖아요. 이거 빼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쭈르륵 미끄러져가지고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 손잡이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아니라 손이 쏙 들어갈 수 있어요. 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여기 쏙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넣다 뺐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격이 유지돼야 되니 사실상은 이 안목 치수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치수는 5cm 정도는 돼야 됩니다. 5cm 정도는 돼야지 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죠. 막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라 쑥 빠졌을 때 얼른 빼낼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공간이 되기 때문에 5cm예요. 그럼 B가 중요, 그리고 5cm가 중요.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B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5cm 내외 여기 있네요. 그렇죠? 답이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높이예요. 내가 손잡이 이렇게 높이. 밑에가 중요한가요? 여기가 중요한가요? 사실은 손잡이를 갈 때 내가 이렇게 대면 위에서 탁 만지는 높이가 제일 좋죠. 그리고 꽉 잡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심의 높이보다는 이 높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안전손잡이의 꼭대기 높이 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중요하다. 그러면 C는 얼마? 0.8에서 0.9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손잡이의 중심까지는 그 중간이 0.85m 정도면 되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거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우린 B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때문에 이 뒤에는 거의 무시해도 답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답은 뭐예요?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3.2 내지 3.8 같은 경우는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강조를 했습니다. 꽉 잡을 때 이 정도다. 그때 요게 잡을 수 있는 게 3.2에서 3.8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답은 어쨌든 4번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자, 나왔을 때는 이 문제 어렵다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 같이 공부할 때 다 봤기 때문에 쉽다 생각하고 찾으면은 금방 찾습니다. 이제 9번이었어요. 4번이었고요. 10번 볼게요. 업무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서 승강기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단 승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 상이에요. 자, 왜 상이냐? 시간을 들이면은 풀 수 있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은 그냥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꽤 있으면은 풀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근데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할 때는 거의 못 푼 문제였을 거예요. 1번 승강기 대수는 1시간 동안 실제 운반해야 될 총 인원수를 5분간 한 대가 운반하는 인원수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아니죠. 어떻게 해요? 5분간 운반을 해야 되는데 출근 시간 직전 5분간으로 계산한다면은 5분간 안에는 그냥 운전하면 되는 거예요. 1시간 동안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5분간이잖아요. 5분 동안 실제 운반해야 될 인원수가 있고 그걸 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분간 한 대가 몇 명 운반할 수 있냐 이걸 계산해서 대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니에요. 옳은 거 아니죠. 두 번째, 승강기 운행 방식 중에서 스킵 스탑 운행. 자, 스킵 스탑이라고 했어요. 스킵은 뭐예요?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스탑은 그냥 정지한다는 거예요. 건너뛰어서 정지하니까 예를 들어서 짝수층 2층, 4층, 6층만 운행할 수도 있고요. 홀수층 1, 3, 5, 7 운행할 수도 있죠. 또는 저층형, 고층형이 있어서 저층까지만 가고 고층형이면 고층까지만 가니까 선택적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 스킵 스탑은요. 그래서 선택적 운행 방식이에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짝수층하고 홀수층 가는 걸 양쪽에 나란히 뒀어요. 짝수층 갈 사람은 짝수층만 가고 홀수층 갈 사람은 홀수층만 가면 되겠죠. 이렇게 분할을 할 때에는 물론 병설에서 나란히 이렇게 병설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나란히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란히 놔야 돼요. 그래서 승강기 2대 이상의 승강기를 나란히 놓는 경우에 적용할 때에는 홀수층, 짝수층, 저층형, 고층형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대만 운영할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킵 스톱 운행은 선택적 운영 방식이고 그 다음에 2대 이상의 승강기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로 적용할 수가 있고 승강기 수는 줄일 수가 있으나 시설비는 많이 든다. 자, 승강기 수 여기 2대 이상 놓을 때는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설비도 많이 들고 승강기 수도 줄일 수 있지 않냐. 가 아니라 거꾸로예요. 승강기 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무한 줄일 수는 없어요. 한 대 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아집니다. 한 대에서 전층 운행하는 방식보다 승강기 수는 늘 수가 있어요. 늘 수 있다. 그러나 전층 운행해서 복잡하게 여러 대를 두느니 차라리 빨리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조닝을 한다면은 이렇게 선택적 운영을 해서 스킵 스탑 운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은행이 아니죠. 승강기를 대수 자체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스킵 스톱을 운행하는 거예요. 왜 홀수층, 짝수층 놓겠어요? 왜 고층형, 저층형 놓겠어요? 빨리 운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만큼 대수를 줄이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따라서 시설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적게. 승강장 수도 줄일 수 있고요. 그만큼 시설비도 적게 들어요. 승강장 수를 줄일 수 있으나 시설비 많이 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승강장 수를 줄이게 되면은 시설비도 적게 드는 거고요. 승강장 수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승강장이 많이 있다라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많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시설비도 많이 들어요. 근데 얘는 승강기 수는 줄인다고 해놓고 시설비는 많이 든대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두 개가 서로. 얘 두 개 자체가 말이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틀렸다. 세 번째, 건축 법령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인 경우에 딱 저게 좋네요. 5,000제곱미터인 경우에 16인승 승강기로 계획한다면 한 대를 설치한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들여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시간을 들이면 풀린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자, 볼게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자, 미만일 때 한 대만 두면 돼요. 근데 이상일 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초과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2,000제곱미터마다 한 대 둬야 돼요. 자, 근데 여기 5,000제곱미터니까 3,000제곱미터보다 커요. 그럼 한 대 기본 플러스 하고요. 자, 그 다음 매 2,000제곱미터마다 한 대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5,000제곱미터예요.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그럼 5,000제곱미터가 있고 빼기 3,000제곱미터는 한 대 이미 뒀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0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몇 대예요? 1 플러스 5,000 빼기 3,000은 2,000이죠? 그럼 여기 2,000이니까 땡땡 1이죠. 그럼 답은 2대. 그래서 얘는 틀리냐? 가 아니고 2대인데 2대 둬야 돼요.
근데 여기 16인승 승강기로 계획을 한다고 했어요. 16인승 이상으로 계획을 할 때 얘는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16인승 미만이 아니라 16인승을 뒀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한 대만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옳은 것을 찾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자,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건축법령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인 경우에 비상용 승강기는 두 대를 설치한다. 자,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때 높이 31m를 넘어갈 때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그 넘는 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3,000제곱미터마다 한 대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럼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한 대를 기본으로 둬야 돼요. 왜요? 31m를 넘는 층에서 최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를 넘었으니까 5,000제곱미터를 써요. 그래서 한 대를 일단 두고 1,500제곱미터 뒀어요. 그래서 빼야 됩니다. 1,500제곱미터는. 그리고 최대 바닥 면적 5,000이에요. 그래서 5,000 빼기 1,500. 자, 1,500 왜 빼요? 한 대 뒀으니까요. 그리고 매 3,000제곱미터마다 한 대를 둬야 됩니다. 비상용 승강기는. 3,000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얼마예요? 1 플러스 5,000에서 1,500 빼니까요. 3,500이죠. 3,500. 자, 얼마인지는 몰라도 3,000분의 3,500이니까 1. 얼마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 얼마니까 2. 얼마. 결국은 몇 대를 둬야 돼요? 세 대를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입해 줘야죠. 따라서 두 대가 아니라 세 대를 둬야 됩니다. 틀리죠? 답은 3번이었어요. 이 문제는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예요. 풀려면은. 생각해보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문제예요. 쉽게 낼 때 보편적으로는요. 얘와 얘를 가지고 조합해서 내거나 아니면 얘 하나만 내는 거예요. 건축법령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 합계가 가장 많은 용도는 이라든가 이렇게 내겠죠. 근데 좀 어렵게 냈습니다. 자, 10번 문제 꽤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공연장 평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레나형은 무대 배경을 만들지 않으므로 경제적이죠. 자, 맞고요. 두 번째 프로시니움형은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고 연기자와의 접촉면도 넓다. 아니죠. 프로시니움 형태는 서로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체적인 설명은 뭘 하고 있습니까? 아레나 형태를 하고 있죠. 사방에 객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레나 형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에요. 난이도는 하다라는 거예요. 3번 오픈 스테이지 형태는 연기자가 다양한 방향감 때문에 통일 효과를 내는 것이 어렵죠. 물론 아레나형도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가변형 무대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 연출에 적합한 성격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마닥타블 스테이지예요. 맞죠? 맞죠? 그 다음 틀리죠? 맞죠?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12번 볼게요. 기계식 주차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번 단시간 내에 많은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보니까요. 단시간 내에 많은 차량이 주차가 가능하다. 자, 이것도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 하시면 좀 죄송한데 어쨌든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최종 정리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가 설치돼야 됩니다. 그쵸? 아니면은 그냥 놓고 내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타워 형태로 들어가 있다면은 내가 직접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기계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계 장치에 넣으려면 넣고 나와서 버튼 누르고 한참 걸려요. 한참. 근데 일반 큰 건축물에서 내려갈 때 백화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자기가 직접 끌고 가잖아요. 경사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차 회계. 그건 자주식이죠. 자주식은 빠른 주차가 가능합니다. 부지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계식은 기계가 멈추고 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따라서 단시간 내에 많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는 얘는 자주식 주차인 것이지 기계식 주차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에요. 왜요? 옳지 않은 것은 모르니까. 밑에 건 읽으나 마나죠. 답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요. 읽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읽어 안 읽어도 돼요. 문제 풀 때는요. 지금은 읽어두시고. 2번 고층에 입체적인 주차가 가능하다. 위로 쑥 높이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가가 비싼 대지에 유리하죠. 아무래도 평지에 그냥 주차하는 것보다는 타워 형태로 쭉 올리면 편하니까요. 많은 데서를 주차할 수 있으니까. 3번 기계 고장 시에는 승강 피난 어려워요. 당연히. 자주식 예외 운영비는 많이 든다는 거죠. 돈 들어요. 고쳐야 되고 하니까. 답은 1번이었습니다. 또 쉬운 문제였네요. 13번 문제 게시탈트 이론에 대한 지각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이번도. 옳은 것은. 자, 이 문제도요. 우리 같이 공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읽으면 쉽게 볼 수 있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읽고 빨리 풀려고 하면 헷갈려요.
자, 볼게요. 1번. 연속성이 있어요. 형이나 그룹이 방향성을 잃고가 아니라 가지고 당연히 방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방향성을 가지고 나란히 이렇게 쭈르륵 갈 때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잃고가 아니에요. 형이나 그룹이 방향성을 가지고 단절되지 않게 지각되는 현상이에요.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을 지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칙이 연속성의 법칙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두 번째, 폐쇄성, 불완전한 형태나 그룹이 완전한 형이나 그룹으로 완성되어 지각되는 현상. 자, 이렇게 어우, 좀 완전한 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뭐로 보입니까, 여러분? 사각형으로 보이잖아요. 제가 그릴 때는요, 점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전한 직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선처럼 인식이 돼서 닫혀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네요. 그렇죠? 얘가 맞네요. 세 번째, 근접성, 형이나 그룹이 가까이 있을수록 분리된 것으로 지각되는 현상. 분리되나요? 아니요. 그죠? 형이나 그룹이 가까이 있을수록 분리가 아니라 통합이라든가 통합 또는 하나로 지각되는 그런 경향이 근접성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유사성, 유사한 모양의 형이나 그룹을 하나의 부리로 지각하지 못하느냐 아니라 지각하는 그런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조금 너무 이상하게 냈어요. 너무 이상하게 제가 제 관점에서는 아주 이상하게 낸 문제예요. 문제는 문제인데 쉽게 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쉽게 낸다고 낸 거고 그냥 천천히 읽다 보면은 형이나 그룹의 방향성을 잃고 단절되어 지각되는 현상이라고 처음에는 문제는 안 냈을 거예요. 문제는 1, 2, 3, 4 다 맞게 내놓고 이제 틀리게 내려고 하니까 옳은 것을 찾아라고 3개 틀리게 내더니 뒤바뀌어 가지고 낸 문제예요. 이렇게는 잘 문제는 안 내는데 조금 이상하게 낸 문제. 어쨌든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린 땡큐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이나 빨리 풀려고 흥분을 하면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빨리 푼다라든가 흥분을 해서 푼다라든가 막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어렵습니다. 천천히 풀어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15분 안에 다 풀어요. 20문제인데. 14번 문제 볼게요. 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 문제 난이도 상이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은 볼게요. 기억본. 음의 강도와 최소 가청음의 강도의 비율로 음의 세기 레벨을 구할 수 있다. 많은 내용인데요. 이거 보면은요, 음의 세기 레벨 SIL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음의 강도와 최소 가청음 강도라는데 이 최소 가청음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의 아주 제일 작은 강도를 뜻하고 그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의 W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요 정도의 강도가 최소로 들을 수 있는, 겨우 들을 수 있는 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음의 강도가 엄청 세가지고 뻥 하고 울려요.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 거죠. 크게 들릴수록 뭐가 큰 거예요? 음의 세기의 레벨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적을 하면 맞다라는 거예요. 니은번 음압 레벨이 20dB에서 40dB로 변하면 음압은 10배로 증가한다.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잘 안 정리하고 어떻게 통상 내냐면 음압이 10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10배 증가하게 되면은 몇 데시벨 정도의 음압 레벨이 올라가느냐 했을 때 20dB 정도가 올라갑니다. 이 차이가 플러스 2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요, 음압 레벨이 20dB에서 40dB, 40에서 20 빼면 20이잖아요. 그러면은 음압 레벨이 20dB 정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음압은 10배로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게 좋다는 거죠. 아니면은 음압이 10배로 증가하게 되면은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 정도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내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약간은 이형 형태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압 레벨이 10배 증가하게 되면 20dB이 증가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20에서 40으로 20 증가했으니까 음압 레벨이 10배로 증가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하나 더 여담으로 음압 레벨이 100배, 음압이 100배 증가하게 되면은요, 데시벨 값은 플러스 40이 됩니다. 40dB이 증가하게 돼요. 이거 알아두세요. 아마 다음 문제는 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응용해 본다면 음압 레벨이 20dB에서 60dB로 변하면 음압은 10배로 증가한다면 틀려요. 이때 음압 레벨이 20dB에서 60dB로 변하면 40dB 플러스 됐죠? 그럴 때는 음압은 100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요건 맞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신다는 거예요. 맞고요. 디귿번에 전향시간은 실의 용적에 비례하고 흡입력에 반비례하죠? 이건 뭐 누누이 공부를 했으니까요. 분명히 디귿번은 맞아요. 우린 이건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디귿번만 찾으면 되겠다 했더니 디귿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내용이네요. 제가 볼 때 N은요, 이번 회차의 이 문제 중에서 어려운 세 문제를 꼽아라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문제예요. 이것이. 한 문제. 난이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통상 평균 4문제 정도를 어렵게 낸다라고 했습니다. 3문제에서 5문제라고 하니까 평균 4문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고르라면 얘가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쪽에 보면 한국권시사 문제 하나 들어가 있죠? 그거와 얘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은 다 옳은 설명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죠. 15번 볼게요. 1조와 1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차분하게 풀면 알아요. 근데 빨리 풀려보면 어려워요. 1번, 1조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복사에너지를 말한다. 1조인가요? 아니죠. 1조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빛에 대한 에너지죠. 열에 대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1사. 1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의 복사에너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답은 아니에요.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 1조 시간을 가조 시간으로 나누는 비율은 1조율이라고 한다. 맞네요. 이것은요. 어떻게 1조율? 1조율은 1조 시간이 있고 가조 시간이 있습니다. 1조 시간을 가조 시간으로 나눴다 했어요. 1조 시간을 가조 시간. 햇빛이 비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과 실제 비친 시간의 비율이에요. 자, 100%를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바깥에가 밝아요. 이 내부에 창이 큰 게 있어요. 밝죠? 그럼 바깥을 100%로 봤을 때 여기는 20이다 그러면 20%의 그런 일조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다.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일사 차단을 위한 차량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실외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이것도 우리 수업 때도 했었네요. 차량을 설치할 때는 어디에 설치해요? 바깥에 설치하잖아요.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실외에 설치하는 것보다 효과적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외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실내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실내에는 차량이 아니라 뭘 설치합니까? 커튼을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라든가.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자,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일사량의 단위는 와트, 제곱미터, 도씨. 자, 근데 여기 C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C가. 이것은 열 관리에 대한 그런 열 관리율의 단위로 이해할 수가 있고 일사량의 자체의 단위는 얘만 들어가면 됩니다. 얘. W 퍼 제곱미터,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이었습니다. 1 틀리죠? 3 틀리죠? 4 틀리죠? 옳은 것은 2번. 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6번 문제 볼게요. 주거 건축에서 부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이번에도 옳은 것은이에요. 일여량은 소규모의 적가보다 일자형이죠? 맞죠? 이 문제 너무너무 쉽게 내준 거예요. 자, 밑으로 보면 어려운데요. 그래서 차분하게 읽어는 정도로 해서 답을 맞추는 분은 아는데 막 성급한 분 틀린 거예요. 이거 읽다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한번 나머지 읽어볼까? 이거 헷갈려 이러는 거예요. 찬찬히 읽어봐서 이거 맞는 거다. 그럼 일단 답 오케이 해놓고 나머지 보자. 혹시 모르니까 찬찬히 읽어보니까 아니다 애매하네. 확실한 걸 답을 옳은 것으로 찍자라고 할 때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오케이. 일여량은 또는 일자형은 소규모 적가보다. 만약에 이것을 병렬형이라든가 디귿자 형태라든가 나왔으면 그건 틀리죠. 아니면 독립형이라 해서 틀려요. 근데 일자형은 소규모의 적가보다고 나왔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주방시설은 개수대, 조리대, 냉장고, 준비대, 가열대, 배선대 순이다. 통상은 준비대라든가 그 다음에 냉장고를 앞에 두게 되겠죠. 얘가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샥 와야 됩니다. 그리고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순으로 놓여야 되겠죠. 자, 여기 틀렸고요. 이거는 3번 작업삼각형은 냉장고, 개수대, 배선대는 아니에요. 아니고 조리대라든가 또는 가열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작업삼각형의 길이는 2.4부터 3.3. 물론 2.4부터 3.4m 거리면 좋아요. 그러나 그건 너무 좁은 거예요. 이번에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기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2.4 내지 3.4m 범위는 일자형의 부엌에서의 길이면 되는 것이고 작업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역자를 연상을 해본다면 이 거리를 다 더해요. 이거 더하기 이걸 더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돼서 이거보다 긴 3.6에서 6 내지 6.5m 정도의 길이가 기능적으로는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4는 어떤 잘못된 내용이다. 옳은 것은 1번이었어요. 17번 볼게요. 기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지구단위 계획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까지 냅니다. 이제는 이게 이거 난이도로 볼 때는 이게 어려운 네 문제 평균 네 문제 중에서 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또 들어가요. 네. 자 볼게요. 1번 관할 행정구역에 내에서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과 건축물의 계획이 서로 활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 이용 계획과 입체적 시설 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맞네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토지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이상하다라는 게 없으면은 통상 이런 우리가 뭐 수립 지침이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기준이든지 맞아요. 통상은.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한 집 한 집 하는 거를 묶어가지고 10집, 20집, 30집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취지예요. 그래서 지구단위예요. 묶는 게 지구잖아요.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의 성격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의 성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 있어요. 그 안에 성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세 번째,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자, 이거 우리 수업할 때 포인트 얘기했습니다. 관리 계획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도시, 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면 틀려요. 관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 계획으로 설정한다. 이거 맞네요. 자, 나머지를 맞게 하고 틀리게 낼 때는 얘를 틀리게 낸다고 제가 강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맞게 냈으니까 이것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답은 이거겠죠. 향후 20년에 걸쳐 나타날 시, 군의 성장, 발전 등의 여건 변화와 향후 10년의 개발이 예상되는 일단의 토지 또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미래의 모습을 상정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일단의 대지, 이 위에 볼까요? 다시 개별 개발, 한 집 한 집 한 집 개발하는데 그게 난개발될 수 있으니 집단화시켜서 묶어서 개발하라라고 하는데 20년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읽어줄게요. 10년 개발 예상이 된다. 개발할 때는 10년 동안 개발할 때 디벨로퍼들, 즉 개발자들, 시행하는 사람이라든가 설계하는 사람이 시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한 10집 갖다 놓고 10년 동안 고민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향후 10년 정도만 앞으로 보는 거예요. 강산이 한번 변하는 기간만 보고 그 사이에 5년의 개발이 5년 동안에 바뀔 것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그때 예상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한 또는 어떻게 그 토지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이거예요. 이 문제는요. 다짜고짜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특별한 거 없고 숫자가 분명히 틀렸을 것이다 하고 찍어가는 그냥 그런 정도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난이도는요. 상이에요. 난이도 조정을 위한 상. 그래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아주 급하게 빨리빨리 풀려고 하면은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답 안 나와요. 왜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배우는 가리키는 선생님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안 가르쳐요. 이 문제가 국가직이라든가 지방직의 시험에 나올 테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라는 선생님이 있나요? 없어요. 없고요. 책에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우리가 배우지 않는 어려운 부분, 상대하지 않는 또 우리 항상 공부했던 범위 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차라리 특별하게 이상한 내용이 없다면은 기본적인 이런 것 외에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틀려요. 대부분 그래요. 유의해야 될 문제예요. 18번 문제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필요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옳은 것은 난이도를 볼 때는 그냥 중에서 상이에요. 완전 상은 아니고 중상 정도 됩니다. 난이도 조절을 할 때 껴넣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예요. 이것은요. 1번 필요 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에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레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의 4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것도 우리 공부할 때예요. 수룩수룩 넘어가면서지만 어쨌든 보안 부분인데 40이 아니라 몇일까요? 50이에요. 50.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얘는 아니네요. 두 번째, 급수, 급당, 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 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이차가 발생하도록 전이차가 발생하면 안 돼요. 전기 올라요. zzz 하고 오른다는 거죠. 전이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 않도록. 예, X. 3번 낙뢰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에는 기준에 적합한 필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자, 이것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낙뢰 우려가 있거나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에는
반드시 필요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고 했으니 1번, 2번, 4번을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 명확하게 답이라고 인지했으면은 그냥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만약에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진짜 딱 정확하게 공부한 분들은 고점을 맞아요. 근데 어설프게 혼자서 저는 독학을 합니다. 건축 계획은요 안 봐도 90점이에요 라고 하는 건방진 분들이 이거 못 풀어요. 특히 옳은 것을 찾으라 할 때 더 못 풀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혼자 대충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공부해가지고 고점을 맞아가지고 합격했다라는 사람 말 믿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목은 70점 맞은데 이거 계획은 9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균 점수 쫙 끌어올려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문제 자체를 어렵게 내는 것보다 변별력을 더 잘 가질 수 있는 문제여서 문제 잘 내신 거예요. 몇 가지 문제는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 그리고 뭐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다는 것은 좀 특이하게 내셨다는 거예요. 이거 맞고요. 그리고 4번 볼게요.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0cm 아니죠. 얼마였어요? 이렇게 볼 때 25cm 이상 돌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팔뚝 얘기를 많이 해요. 팔뚝 얘기 딱. 세우면은 30cm 되는데 이걸 딱 굽히면은 2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아니라 25예요. 25cm 이상 돌출시킵니다. 답은 여기서 옳은 것은 3번이죠. 3번입니다. 19번 문제 일정한 실내 온도 상승률 이상에 작동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일정한 온도 상승률이라고 그랬어요. 상승률. 그럼 차등적으로 올라가겠죠. 40도가 갑자기 70도, 80도로 쫙 올라간다. 후 올라간다. 그럴 때 일정 온도 자체가 아니라 할 때는 차동식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만 니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예요. 정원식 일정 온도 자체가 대면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또 그러면 아니죠. 이건 온도 상승률이었으니까 얘는 이건 정원식이에요. 자, 일정 온도가 같았을 때예요. 광전식 같은 경우는 연기로 감지하는 겁니다. 광전으로 해서. 그러니까 온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나머지 두 개예요. 보상식은요. 정원식과 차동식을 두 개를 조합한 거예요. 두 개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돼야 됩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이 문제도 난이도를 보면은요. 난이도는 하입니다. 하. 20번 문제 볼게요.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 요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자, 1번이 아니라 참 문제 볼게요. 배수 및 통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기 사이펀 작용은 수직관 가까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직관 위로부터 일시에 대량의 물이 훅 낙하되게 되면 순간적으로 관내 연결부에 진공이 생겨 봉수가 파괴된다. 아니죠. 잘 보세요.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세면대에서 물 쫙 보내세요. 쫙 가요. 쫙 흘러 내려가겠죠. 근데 내가 쫙 물 이만큼 담았다가 흘려버리니까 주르륵 하고 가는데 이 앞에 가는 물들 때문에 뒤에 가는 물이 같이 따라가 버립니다. 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바닥에다가 유리면에다가 물을 쫙 부으세요. 그럼 물이 쭉 가면서 뒤에 물이 쭉 딸려가죠. 그게 사이펀 작용이에요. 쭈루룩 사이펀 작용이 가야 되는데 이건 자기가 가는 게 자기 사이펀이에요. 그래서 배수 수직관과 가까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직관 이걸 관계없이 대량의 물을 한꺼번에 내려보냈을 때 자기가 물을 끌고 내려갈 때 애가 자기 사이펀이고요. 여기서는 수직관 가까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자 수직관 가까이 돼 있어요.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깝다. 여기 가깝다. 거리가. 그럴 때 수직관 위로부터예요. 수직관 자, 이게 포인트예요. 수직관 위로부터예요. 그럼 뭐예요? 얘가 기구가 있고 수직관이니까 얘니까 수직관 위니까 여기서 일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물이 쫙 흘러 내려가는데 여기 난 물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봉수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고여 있어요. 근데 물이 쫙 흘러 내려가면서 얘를 같이 쭉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얘를 빨아들이고 흡인시켜 버리는 거예요. 쭉 빨아들여서 이게 뿌르르륵 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물들이 내려오면서 압력이 여기 낮아지면서 얘를 같이 빨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펀은 아니에요. 얘는 뭐다? 얘 때문에 유인되는 거예요. 흡인작용이에요. 얘 때문에 내려오면서 흡인시켜 버려가지고 빠져나가는 작업, 사이펀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유인 사이펀이에요. 유인 사이펀. 답 찾기가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건 난이도가 조금 있지만은 중상이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상 정도로 놓은 거예요. 상은 아니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나왔습니다. 1번이었어요. 나머지 볼게요. 루프 통기 방식은 두 개 이상의 트랩을 하나의 통기관으로 이용해서 통계하는 방식이고 감당할 수 있는 기구수는 몇 개 나왔습니까? 우리 8개라 그랬잖아요. 8개가 나와야 돼요. 8개 이내. 맞네요, 이거.
세 번째, 트랩은 배수관 내의 유해가스나 악취의 역류를 방지하는 기구죠. 이것도 맞고요. 이거 쉽네요. 4번,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트랩의 봉수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맞네요. 자, 얘가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고 나머지 읽어봐도 맞고 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확신만 갖는다면. 그래서 답은 어쨌든 1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2023년 4월 8일 9까지 국어 문제 풀어봤고요. 난이도를 볼 때는요. 이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풀려고 할 때는 난이도는 분명히 상으로 갑니다. 중상급이에요. 분명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좀 촉박하게 써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점수를 고쳐먹기 힘들어요. 그냥 70점 정도 수준에서밖에는 못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과목하고 시간을 잘 조절을 하고 내가 차분차분 읽어갈 정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 10분에 푼 게 아니라 15분에서 17분 사이에 풀었다. 그랬을 때에는 85점에서 90점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고요. 고난도로 해서는 약 4문제가, 고난도는 한 2문제가 고난도예요. 그리고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한 2문제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한 4문제 정도가 어렵고 결국은 내가 아는 정도와 그다음에 천천히 읽어서 풀었을 때는 80점 이상은 분명히 맞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서 조건으로 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중상급의 문제다.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천천히 풀었을 때는 말로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도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돼. 차근하게 풀 수 있고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이해를 할 때 가장 잘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를 좀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풀어보시고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서 2번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잘 또 학습을 복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